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역사돋보기 전쟁사 6.25 전쟁 4부입니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심의 작전, 전세를 뒤바꿀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메가더는 9월 15일 비로소 인천 상륙에 돌입합니다. 작전일 9월 15일을 전날이었던 14일, 미군 해병대를 포함한 유엔군 해병대 그리고 한국군 해병대 도합 280정의 상륙정들이 남해안과 동중국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합니다. 14일 저녁 즈음에 인천 앞바다에 서서히 도착하자 이를 포착한 인천의 북한군이 본부에 유엔 상륙정이 보인다고 보고를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병력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북한군이 인천으로 지원하러 간다고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15일 0시 05분 인천 앞바다 등대를 점령했고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월미도에 상륙하는데 성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월미도가 뾰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월미도를 제압하지 않으면 목표로 했던 상륙 지점에 상륙을 해도 포위되어 양쪽에서 포격을 받을 수 있어서 월미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린비치라는 월미도의 상륙 지점에 상륙 후 오전 10시경 월미도를 완전 점령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의 인천 북항이 있는 레드비치와 지금의 신포역이 있는 곳 블루비치 양 방면에서 상륙을 시도하죠. 김일성의 판단 미스 덕에 방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상륙 후 북한군의 저항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다음날 16일이 되면 인천을 완전하게 수복합니다. 상륙 작전 때 국군의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직접 소총을 들고 현장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곧바로 서울로 진격 9월 20일 영등포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유엔군은 영등포에서부터 계속 북한 인민군을 몰아세우며 22일엔 노량진까지 진출합니다. 한강 쪽에 미 제1해병연대가 몰아붙이고 있었다면 서울 강북의 서쪽 신촌 일대에선 미 제5해병연대가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고지에서 국군 해병대까지 지원을 했지만 이곳에서 북한 인민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해병대 사단장이 연희고지에서 막혀버려서 마포 방면으로 부대를 빼려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연희고지를 고집했고 9월 23일 26명만이 연희고지를 탈환합니다. 그러나 탈환한 건 연희고지뿐이었고 아직 여러 고지들이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진군은 어려웠답니다. 대신 한강 쪽에서 계속 진군 중이었습니다. 국군 제17연대도 이태원 쪽에 투입되어 한강 방면에 유엔군과 함께 진격해 9월 26일엔 남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중심부로 진격해 시가전을 펼친 결과 마침내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했고 9월 28일 서울을 완전 수복하였습니다. 다음날 9월 29일 서울 중앙청 앞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령관이 환도식을 가졌죠. 서울 수복 전 인천 상륙 작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낙동강에 있던 북한군에겐 그간 싸우던 곳 모두 포기하고 전부대 철수 지시가 떨어졌죠. 보급로와 태강로가 전부 차단되었기 때문에 철수도 목숨 걸고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칠곡의 가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철수했고요. 낙동강에선 국군과 유엔군 전군이 반격에 나서서 동해안에서는 국군 제3, 4단을 중심으로 9월 22일 포항 탈환, 9월 27일 울진 탈환, 9월 30일 강릉 탈환, 그리고 10월 1일 38선을 넘는데 성공합니다. 낙동강에서 내륙으로 나간 국군 및 유엔군도 9월 28일 대전을 탈환한 뒤 방향을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서 남쪽으로 내려간 군대는 9월 29일 광주를 탈환하며 전라도를 수복했고 북쪽으로 올라간 군대는 9월 30일 천안을 탈환한 뒤 수원으로 진격해 서울에 있는 부대와 연결합니다. 단 전남과 경남 사이에 있는 지리산에는 워낙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많아서 이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이끌어가던 박헌영도 이 전쟁에 자신이 있던 게 북한군이 남쪽으로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가면은 이 남한에 있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남루단계 빨치산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 남한이 이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을 때 산에 숨어있던 남루단계 빨치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봉기를 일으킬 정도로 큰 활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경엔 한국전쟁 발발 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을 때 제주 4.3 사건과 여순 10월 사건을 겪으면서 이승만 행정정부는 대대적인 남루당 색출 및 소탕 작업에 나섰습니다. 워낙에 그 강도가 세서 남루당이든 아니든 민간이든 누구든 다 희생됐기 때문에 남루당 빨치산들이 다 지리산으로 숨어버렸고 그 위세가 흐트러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도 별다른 큰 힘을 보태주지 못하고 그냥 부자들 인민재판하기만 했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다시 지리산 안으로 숨어버렸고요. 국군과 유엔군이 남한을 다시 회복했을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요.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발발 전 이승만 정부가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공주의자로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 만든 조직체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행적을 반성하고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선전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절차가 이 문제가 좀 컸는데요.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수를 공무원들의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반강제로 아무나 다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쌀이나 밀가루 등을 무료로 배상해 줄 테니 사인만 하라고. 사인만 하면 애국하고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사인한 겁니다. 그게 보도연맹 가입자인 줄도 모르고요. 한국전쟁 발발 직전 보도연맹에 가입된 전국 회원수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낙동강까지 국군이 밀리자 보도연맹 회원들은 북한군에게 잡혀서 기회주의자의 앞잡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북한 인민군들에게 공개 인민재판을 통해 사형당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공산주의자로 전향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죠. 이러니 보도연맹이 다시 공산화됐다며 부풀려진 채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대한민국 행정당국은 보도연맹이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토수복 후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보도연맹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은 직결처분 내지 처형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연맹은 북한인민군에게 붙은 배신자들이라는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북한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감에 불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보도연맹 회원들에 대한 끔찍한 대학살이 재앙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연맹 가입 과정에서 무리한 실적 올리기 경쟁으로 인해 공산주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이 사람들 다 아무런 재판 없이 야산에 끌려나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 회원이 아니어도 민가에서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으로 몰아가 무고한 민간인들도 조사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갔죠. 이렇게 무작위로 민간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원이 파악 가능한 희생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유골이 발견되어도 주인을 알 수가 없죠. 10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있었고요. 이 사건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끝내 유골도 찾고 파악한 보도연맹 희생자 수는 약 5,000명 정도이고 파악을 할 수 없는 희생자 수는 약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간은 북한군의 공격을 막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서 전쟁으로 통일을 할 차례였습니다. 10월 1일 메가더는 김일성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김일성은 도리어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이 38선을 도파한 국군 3사단이 양양, 고성을 거쳐 10월 8일엔 원산 전투가 시작되었고 10일 원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서도 10월 7일 국군 4개 사단이 38선을 돌파했고 10월 9일에는 유엔군도 북진을 개시했습니다. 유엔군의 북진이 다소 늦어진 건 유엔군 파병의 목적은 방어였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여론에 따라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10월 11일에 김일성이 북한군에게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북한군에게 최후 저항명령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의주 쪽으로 튀죠.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칠 수 있게요. 10월 12일 국군 1사단이 해주를 점령했고요. 10월 14일 척준경의 고향으로 유명한 황해도 곡산을 점령합니다. 원래 국군 1사단 목표는 황해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평양 점령은 반드시 국군 1사단이 해야 한다며 주장해서 곧바로 평양까지 진격, 18일부터는 평양 전투가 개전합니다. 국군 1사단 내에서도 연대별로 대대별로 가장 먼저 입성하려고 경쟁을 했는데 그 영광은 제15연대가 가져갔습니다. 1사단 제15연대는 19일 정오에 평양의 김일성대학 점령 후 오후 2시 모란봉 장악 그리고 오후 3시에 평양시청을 점령하면서 이 평양 전투도 고작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10월 30일 평양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시청 앞에서 평양시민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그동안 200만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재산과 가족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우리는 없는 것은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해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북에서 피난해온 동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민중의 선두에 서서 공산당의 비행을 지탄하면서 눈부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 많은 사람들이 민주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싸울 뿐이요 우리가 합하면 감히 덤벼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누가 남쪽 사람이니 북쪽 사람이니 하거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지목해두어 규탄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맹세합시다. 통일된 자유조국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워 나갈 것을.
평양 함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10월 27일 국군 육사단이 압록강 바로 앞에 초산을 점령합니다. 이제 북진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중공군이 등장합니다. 5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